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지은이는 고든 리빙스턴, 옮긴이는 노예수, 발행은 걷는 나무입니다. 우여곡절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고, 이혼, 사랑하는 이의 죽음, 사업 실패. 우리는 그런 고통을 통해 인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유독 남들보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경을 이겨내며 삶에 대한 특별한 통찰과 시야를 얻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고든 리빙스턴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저자는 베트남전에 참전해 전쟁에 참상을 겪고 제대한 뒤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이혼하며 34살이 되어서야 자신이 $500에 팔린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아들은 자살과 백혈병으로 잃게 되고 평범한 사람은 살면서 한 번도 겪기 힘든 시련을 겪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심리치료사로서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돌보며 40여 년을 일하다 77세의 나이로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수많은 좌절과 고통을 딛고 일어서며 깨달은 인생의 지혜와 통찰을 담은 책으로서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하면서도 진실한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04년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으로서 한동안 절판되었으나 복간을 문의하는 끊임없는 요청으로 새롭게 개정된 책입니다. 책은 1, 2권 2권으로 발행됐는데요. 소제목으로 1권은 고통의 끝에서 깨달은 인생 불변의 지혜 30, 2권은 주어진 날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한 인생 불변의 지혜 30입니다. 오늘은 1권 30가지 지혜 중 인생의 마지막 의무는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웃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최고의 능력이다. 우리가 갇혀있는 감옥은 대부분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다. 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의무는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다. 노인이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는 이따금 순하게 늙어가면 좋겠다는 게 평생 소원인 사람을 봅니다. 순하게 늙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신의 섭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이겠지요. 생로병사 중 그나마 인간의 마음가짐에 따라 모습이 많이 달라지는 게 늙는 것, 즉 노가 아닐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젊은 시절 고생하면 노인이 되어 뭔가를 누리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기꺼이 빛나는 젊은 시절을 희생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 덕에 삶의 여유와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보상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된다 한들 이미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형편없이 평가절하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잖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전용시설에 격리시키는 것에 찬성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에게 지지 의사를 표명합니다. 그야말로 사회가 집단으로 노인들을 격리시키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지요. 노인들 역시 자진해서 이러한 차별을 수용하며 스스로의 존엄과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노인들이 운전하는 걸 보면 누구나 우려를 합니다. 혹시 갑작스런 사고를 내지나 않을까? 그래서 그 피해를 엉뚱한 사람이 뒤집어 쓰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정년이라는 제도를 두어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엄격하게 제한해 두었습니다. 심지어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나이 먹은 사람들의 경륜이나 능력을 깡그리 무시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암묵적으로 노인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우리 사회에서 질서가 아니라 천대를 받는 처지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늙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보다 혹은 나이보다 젊어 보일까 고민하며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노화 방지에 쓰이는 돈의 액수는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그 비용은 교육, 고속도로 보수, 국방 같은 국가기관 산업에 드는 비용 다음으로 높습니다. 열풍처럼 불어닥친 성형수술, 보톡스 주사, 주름살 제거, 탈모 치료 등은 사람들이 노화에 대해 가지는 두려움이 얼마나 깊고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화를 죽음의 전조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인간이 극복하지 못한 과제이며 고민거리입니다. 따라서 노년과 노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 같은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노인들은 자신들이 사회에서 과소평가되고 밀려나는 것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성적 매력의 상실, 오랜 친구들의 죽음, 기억력 감퇴 등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 할 일도 없이 노인정이나 공원을 어슬렁거려야 하는 것,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삶은 힘겹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입만 열었다면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세대마다 특별한 역할이 주어져 있는 듯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과소, 소란 피우기, 비속어로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일 따위는 10대들의 역할이죠. 반면에 노인들은 굼뜬 동작과 온갖 질환으로 젊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기 위한 존재처럼 보이고요. 늙으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마당에 아이처럼 유치해지고 돌봐줘야 할 상태가 되어 주위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지요. 다만 그처럼 어려지는 과정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늙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훌륭한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을 짐으로 여겼습니다. 앞선 세대에게 지혜와 인생의 경륜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저 자기중심적으로 불평만 쏟아내는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늙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 중년들은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시긴 하지만 정말 괴롭고 힘이 든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어떤 말도 쉽게 꺼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노인들의 우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젊었을 때는 세상을 쥐락펴락하다가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니 늙은이가 되어 찬밥 신세로 전락해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겠냐고,
그러니 노인들이 혹독한 병을 앓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럼 그들은 놀라 펄쩍 댑니다. 말도 안 돼요. 날 얼마나 구박했는데. 사사건건 제가 하는 일에 못마땅했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하긴 정신이 멀쩡한 부모도 귀찮은 판국인데 그들에게 늙을수록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는 말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무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인이 될수록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는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누구든 우울증에 걸리면 자기중심적이 되어 화를 잘 내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우울증은 주위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없는 한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노인들이 적절한 치료나 보호,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인들은 끝없이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젊은이는 불만투성의 노인들을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그러나 가능하면 직접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쓰며 지내게 되고요. 결국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에 따른 사회적 계층화는 교육, 재산에 따른 계층화보다 훨씬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자신이 살 둥지를 찾아 떠나게 되지요. 텃밭이 달린 시골이나 실버타운 혹은 맞벌이를 하는 자식의 집으로 옮겨가서 삽니다. 이처럼 자발적으로 자신을 격리시킨 결과 그들은 점점 더 사람이나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1년에 한두 번 찾아오는 자식들의 의무적인 방문을 받으면서 외롭게 늙어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치매가 찾아와 노화를 가속시키기도 하고요. 노인들의 불편은 자식들에게 커다란 짐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까지 치닫기도 합니다.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안부를 묻기가 겁이 난다고 고백합니다. 그럴 겁니다. 노화는 완치가 불가능하고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고 노인들은 끊임없이 아프다는 소리를 하며 하소연을 하니까요. 아무리 효자라 해도 다리가 아프다느니 배변이 어렵다느니 하면서 구시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거나 부모들의 하소연에 언제까지나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노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노년의 상실감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 품위와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자녀들에게 낙관적인 인생관을 심어주는 것은 부모가 해야 하는 필생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다른 의무들도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모든 가치들, 이를테면 정직과 책임감, 동정심, 존경, 노력 등과 함께 희망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는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외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가게 점원에게 무시당하고 대중을 상대로 노인들의 권익을 대변할 만한 스타 모델도 찾아보기 어렵고 가족들의 방문과 안부 전화는 그저
의무적인 행사가 된 지 오래고 사회적으로는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로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붙잡고 장황하고 지루한 대화를 계속하는 것은 자괴감과 소외감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기도 합니다. 가끔씩 노인들은 너희도 늙어봐라 하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 말이야말로 젊은이 위주의 사회에서 노인이 느끼는 난감한 심정에 대한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세상에서 부여받는 마지막 의무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의연하게 노년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참고 견디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세월 앞에 속수무책으로 허물어지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용기라는 덕목이 젊은이들에게 똑같이 분배되지 않는 것처럼 모든 노인들에게 그러한 의연한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의연함이 있는 노인을 존경합니다. 당면한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용감해질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우리는 종종 인생의 막이 내려질 때조차 훌륭한 유머 감각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노인을 보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의 귀감이 되어 인생이란 무대에서 내려갈 때 더 없는 박수갈채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손에 대한 부모의 마지막 의무이며 우리가 오랫동안 누려온 삶의 선물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니까요. 젊은 세대 위주로 흘러가는 시대에 노인은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는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이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무시하고 그들이 얻은 지혜도 부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들을 원망만 할 수는 없다.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아직 노년에 이르지 않았다면 노년에 이르러 초라해지지 않고 당당해지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라. 이미 노년에 이른 사람이라면 자신의 존재의 의미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점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어떠한 상황에서든 웃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최고의 능력이다. 상반된 감정이라는 표현도 있고 희비쌍곡산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슬픔과 즐거움을 동시에 느낀다는 것은 드문 일이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슬픈 상태가 비정상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는지 알아보려면 마지막으로 크게 웃은 적이 언제였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가족에게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던 때가 언제냐고 묻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저는 내담자의 가족들에게서 몇 달 혹은 몇 년이라는 대답을 흔히 듣곤 합니다. 인생에서 웃음이 뭐 그리 대수냐 싶겠지요. 유머를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와 지침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진지하게 살아야 할 삶에서의 하찮은 기분 전환 정도로 취급하는 거죠. 그런데 우울해하는 사람에게 유머 감각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물어보면 거의 하나같이 갖고 있다고 대답하곤 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과는 달리 자신은 훌륭한 운전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유난히 침울해 보이는데도
자신에게 유머 감각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사람에게 농담을 한번 해보라고 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이 부당한 요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능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저를 찾은 사람들은 대체로 당황하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이야기 같은 걸 들려주곤 합니다. 그중 한 가지를 소개해 볼까요? 뉴저지에서 사냥꾼 두 사람이 숲속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넘어지더니 숨을 쉬지 않았다. 다른 한 사람이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했다.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저편에서 이렇게 말했다. 침착하십시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먼저 친구가 정말 죽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잠깐 침묵이 흐른 끝에 총소리가 들렸다. 남자가 다시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농담을 들은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유머의 본질인 황당함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리치료사가 농담을 던지는 상황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탓에 매우 모호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때로 저는 구제불능으로 유머 감각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문하곤 합니다. 다음번에 다시 만날 때에는 웃기는 이야기를 하나 준비해 오라고 숙제를 내주는 거지요. 심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웃는다는 것 자체가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절망과 불안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탓입니다. 하지만 웃음은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두 가지 특성 중 하나입니다. 웃음 외에 다른 한 가지 특성은 우리 자신의 죽음을 관조하는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이 어우러져 인생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우리는 누구나 죽음 앞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죽음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인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기에 위대한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머는 어떤 식으로든 인간 조건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웃음은 시간의 행포를 모면하려는 노력이 궁극적으로 헛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농담 속 사냥꾼처럼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소나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슬픔과 부조리를 겪고 때로는 좌절하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여전히 계속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사랑하고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용기 있는 행동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재에 대한 질문 앞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을 참고 견디려면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유머는 죽음 앞에 두고 웃는 블랙 유머라 할 수도 있습니다. 웃음에 놀라운 치유력이 있다는 증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난치병을 앓았던 기자 노먼 커즌스는 코미디 영화를 보며 마음껏 웃은 다음 실컷 짜는 자가요법으로 완치의 기쁨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유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함께 나누기입니다. 웃음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모두 같은 구명보트에 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집채 많은 파도가 야수처럼 으르렁거리는데 구조될 가능성은 불확실하고 배는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래도 우리는 항해해야만 합니다. 같은 배의 단체로 말입니다. 저는 최근 아내의 손에 이끌려온 한 내담자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웃지를 않아요. 아내가 불평을 늘어놓자 남편은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저는 유머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상담을 하다가 그 부부는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여행 도중 지갑과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는 말을 하기에 제 경험담을 꺼냈습니다. 제 아내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도둑 맞았죠. 하지만 저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아내보다 돈을 덜 쓰거든요. 제 말에 남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더니 아내는 웃지 않더군요. 대체로 염세주의자는 자기의 건강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는 사람처럼 생각되는 대로 되게 마련입니다. 아무도 그 구렁텅이에서 온전하게 나오지 못합니다. 만일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적대시한다면 결국에는 예상했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습관적 염세주의는 절망과 사촌지간입니다. 우리는 평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친절 이상의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웃음은 훌륭한 유머 감각의 표시이고 우리의 인간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장난기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실망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각하게 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유머 감각이 풍부한 사람과 유머 감각이라곤 없는 사람. 어느 부류의 사람이 더 행복한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잘 웃지 않고 매사에 심각한 사람들은 이 암담한 현실과 미래 속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유머 감각이 필요하다. 웃음과 유머 감각은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치료제다. 그것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갇혀 있는 감옥은 대부분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다. 우리는 실패를 하면 주로 남 탓을 합니다. 부모를 탓하거나 형제, 친구, 선생님 등 우리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원망하곤 하지요. 그러다 탓할 사람이 없으면 운이 없었다며 자신의 운명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복권을 사면 당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가 늘어놓는 뻔한 변명 중에는 시간이 없었다느니,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느니 하는 말이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실제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자신의 나약한 의지는 쏙 빼놓은 채로요. 그러나 어떤 일이든 성공의 가능성을 낮추고 앗아가는 가장 큰 주범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애써 기대를 낮게 가짐으로써 쓰디쓴 실망감에서 벗어나려 하지요.
그러나 실망하는 걸 두려워한다면 성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고약한 운명의 덫에 걸려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따라서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기회를 잡고 도전하는 사람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자신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특별한 재능 없이도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맨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저자씨 억세게 운이 좋군입니다. 그들이 흘린 땀방울은 완전히 증발시키고 저 사람은 다만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속 편하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담에서 희망을 취하는 대신 자신에게 부족한 운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처지가 더욱 혼란스럽게 느껴지고 결국에는 의기소침해지고 마는 것이지요. 조언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책과 잡지, 방송이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는지, 더 성숙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생산적인 변화는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고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는 뭔가 뚝딱 이루어내기를 바라는 우리 사회에서 그다지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진실입니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내심과 의지를 발휘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지만 실제 행동에는 인색합니다. 스스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기를 내서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대부분 어제 했던 행동, 그리고 작년에 했던 행동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말로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궁리합니다. 무언가를 하려면 먼저 그것을 상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상상과 실제 행동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합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죠. 현대의학과 광고산업 탓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 뭐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성형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기분을 좋게 해주는 약, 성형수술, 소비를 통한 신분 상승에 대한 광고가 우리에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포브스지의 전 발행인인 멜컴 포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쇼핑 장소를 잘못 택한 것이다. 이런 믿음은 행복해지고 싶지만 돈을 갖지 못한 우리의 좌절감을 부채질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을 더욱 견고하게 할 뿐입니다. 저는 이런 삶을 복권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복권 장사는 마치 희망을 파는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며 도박을 정당화합니다. 도박을 정당화합니다. 사람들은 헛된 바람을 갖고 줄을 서서 복권을 사고 당첨이 되어 수억 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돈을 쓸지 끊임없이 공상합니다. 그들은 이길 수 없는 게임에 돈을 낭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생각, 바람, 의도가 생긴 것을 변화 그 자체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을 혼동하면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내면의 고백은 영혼을 위해 필요하지만 행동이 함께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울림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인지라 자질구레한 생각까지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전화할 때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말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그들이 말하고 원하는 것과 실제 행동이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깜짝 놀라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차라리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 사랑한다는 말만큼 감동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나 이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입으로 사랑을 말하며 행동은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은 거짓이거나 지켜지지 않는 약속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우리가 위선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선의로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단지 말에만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나머지 정작 중요한 행동은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감옥의 벽은 위험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바람대로 행동할 거라는 희망이 반반씩 섞여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달콤한 환상을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변 세상과 맞지 않는 인식과 믿음을 갖고 행복한 삶을 건설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땀 흘려 애쓰지 않아도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품게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헛된 꿈이 우리를 단단한 감옥으로 몰아넣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 감옥 안에서 우리는 행동하지 않고 그저 막연한 바람과 꿈들을 늘어놓으며 공상을 즐긴다. 물론 꿈을 꾸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꿈은 어디까지나 현실에 발딛고 있어야 한다. 꿈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각자 마음속에 만들어둔 감옥에서 빠져나와 아주 작은 것부터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